네, 팬더방님, 뚜껑은 까야 제맛이라고 하셨고요. 행복블루님께서는 약속 대련 쪽에 더 힘을, 무게를 더 두고 계시네요. 네. 자, 진실정리님께서는 75만 넘었음 탄핵 청원. 네. 탄핵 청원이 보니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 70만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새 보니까 75만. 내일 아침쯤 되면 80만이 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화요일 정도 되면은 100만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드리님께서는 인기 서서히 추락 중 미천 다 드러났다. 상상 초월 실망 갤럽 지지 15% 호감도 꼴찌라고 하셨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이화영 회유했던 바로 그 로펌. 김만배 돈거래 전 기자 사망 사건 담당 로펌이 수상하다 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전해진 소식 중에서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와 돈 거래,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 한국일보 간부 기자가 오늘 어느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발견이 됐다라고 하네요. 검찰 수사를 받은 지,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비인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현재 검찰 수사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요, 지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법부는요, 이런 죽음의 구판에 동조하고 있는 공범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기껏 해봤자 명예훼손인데 거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다고요? 판사가 미친 거죠. 그런 판사를 그 자리에 배치를 했다? 네, 대법원장입니다. 그런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앉혔다? 예.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소병철, 박용진, 송기현, 박범계. 정말 이들이 남긴 해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거. 끝까지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오늘 저는요, 바로 이 사건의 뒤에 이 로펌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담당했던 로펌. 바로 그 로펌이 너무나도 수상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다뤄야 될까, 다루지 말아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똑같은 피해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저한테 어떤 또 다른 피해가 생길지언정 꼭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엄청 전율을 느꼈습니다. 섬뜩했어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김만배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었고요. 또 이 신앙님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참, 제가 소환이 안 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저를 딱 빼고 주변 사람들이 삥 둘러가면서 깜짝 놀래. 압수수색을 받거나 소환을 받거나 그랬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제 주변 사람, 그리고 제가 가깝게 연락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 이름을 제가 쭉 나열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희한하게 저만 빠져나갔더라고. 하참, 얼척이 없어서. 아무튼, 자, 이 돌아가신 분 얘기를 참 하려니까 참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좀 일단 뭐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요, 한국일보 간부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한참 전에 김만배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바로 이 건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서 해고가 되죠. 해고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패소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뭐 기사를 특별히 뺀다거나 넣는다거나 김만배를 뭐 특별하게 옹호한다거나 이런 류의 기사는 쓰지 않았던 게 거의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것도 뭐 있어서 계속된 것 같아요. 한동안 뜸한 게 뭐 조사를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지난 총선 이후에 갑자기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검찰이 총선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김만배를 잡아놓고 김만배를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빨리 돌아가신 분의 진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조작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4월 18일,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집중적인,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거죠. 이번 달 6월 달 들어서 3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실종되기 하루 전날에도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4번이나 불려가게 되는 거죠. 해고되고 뭐 한동안 뭐 검찰에 불려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다시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 보이죠. 솔직히 말하자면요, 김만배한테 도움받은 사람 치면은 유일임도 도움 받았을 거야. 법조 언론인 클럽 거기 회장인가 했잖아요. 그 법조 언론인 클럽 그 김만배의 손길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데거든. 근데 유일임은 또 가만히 냅두고 말이야. 참. 아무튼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수사는요, 총선 패배를 당한 검찰이 무언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사건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배를 구속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씌우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진술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이 위협을 받고 압박을 받았을 때 그 압박을 거부하는 사람과 그 압박에 굴복하는 사람. 아마도 그 압박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대로 갔다가는 아마도 굴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겼을까요? 그것이 아마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저는 이거 검찰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은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 정말 발뺌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는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참. 자, 도대체 무슨 일로 4번씩이나 이렇게 소환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속 소환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진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변호인이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변호사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4번씩이나 자꾸 사람을 부르느냐.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 검찰이 비록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꾸 사람을 불러 제끼니까 사람이 견딜 수는 있었겠냐. 검찰이 아닌 척, 모른 척 하는 거 솔직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죠? 아니, 그게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그렇잖아요. 변호인이 누구의 변호인입니까? 예, 돌아가신 분의 변호인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까지 돌아가신 분의 편을 들어줘야죠. 근데 변호인들이 검찰 편을 듭니다. 기묘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가 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가 됐다. 즉 언론이 잘못했다 라는 얘기죠. 언론 때문에 이 꼴이 났다. 언론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언론이요? 검찰은 잘못한 게 없고 언론이 잘못이라고? 이야, 봅시다. 이어서. 그리고 회사가 본인의 소명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했고, 법원도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명예가 훼손된 점, 그 점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 언론이요? 그러니까 언론과 회사와 법원의 잘못이지 검찰의 잘못은 아니다 라는 거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대. 헐, 진짜. 아니, 4번씩이나 불러 제끼는데 이게 강박 수사가 아니야? 이렇게 자주 불러 제끼는 것 자체가 강박 수사 아닌가?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야?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이러겠다는 건데 이게 강박수사가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는커녕 검찰은 잘못한 거 없다. 언론이 잘못한 거고 회사가 잘못한 거고 법원이 잘못한 거다. 이 변호사가 할 일이야? 이 사람 뭐 하다가 지금 돌아가신 건데? 네.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재판 받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뭔데 이거? 누가 알면은 재판 받다가 돌아가신 줄 알겠네? 참. 언론 보도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겠네? 지금 언론 보도 안 나온 지 이 양반에 대해서 안 나온 지 꽤 됐어,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 근데 뭐? 왜 이렇게 뒤집을 씌우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변호인들의 태도, 로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세요. 언론과 회사와 법원의 잘못이지 검찰은 잘못이 없다라는 이 기묘한 태도. 아니, 검찰 수사 중에 이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데 검찰은 잘못이 없고 언론과 회사, 법원이 잘못이라고?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죠? 이게 변호사가 할 소린가? 한 달 동안 4번씩이나 불러 제끼고 이번 주에 불렀는데 다음 주에 또 부르고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잘못이 없다고요? 이게 변호사가 할 태도인가? 저는 여기서 일단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로펌이 어딘가 알아봤죠. 그랬더니 이 로펌은 바로 법무법인 해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무법인 해광? 예.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최초로 담당했던 바로 그 로펌입니다. 검찰과 함께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던 바로 그 로펌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설득했던,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변호사가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다면서 무척 화를 냈던 바로 그 로펌이 바로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그리고 그 로펌이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분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했던 것처럼 이분한테도, 돌아가신 분한테도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줘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어, 1억 원을 빌린 거는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1억 원을 빌렸던 2억 원을 빌렸던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기자도 김영란법 위반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이자 면제받은 거 기껏해야 한 150만 원이기 때문에 벌금형 나오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베베 꼬겠지. 너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걸로, 배임 수재를 한 걸로 해가지고 너 세게 물고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망신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위협했을 가능성도 있죠. 검찰이 주로 쓰는 수법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잘 처리할 터이니 만배에 대해서 뭔가 진술해봐. 예, 이화영 부지사한테 썼던 수법을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김만배, 그 김만배를 내가 배신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상당히 고뇌가 될 거예요. 그 고뇌의 끝. 네. 자, 그것이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법무법인 해광이 이화영 부지사 때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자,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때 우리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놀아났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상반된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 이화영 재판인데 왜 자꾸 이재명을 거론하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뒤에 이와 관련돼서 이화영 부지사가 편지를 하나 보냈죠.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김성태가 박상용 검사, 이땡땡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얘기한 걸 보면서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관계자들이 긴밀한 협력 구조에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였다. 라고 말이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담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해서 설득을 한 겁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 주라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법무법인 해광은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 들통이 나죠. 이른바 양다리를 걸쳤다는 게 확인됩니다.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 변론을 맡았다. 수임을 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버립니다. 자, 당시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김성태도 법무법인 해광을 선임했고, 그러니까 김성태와 이화영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인데, 상충되는 두 명의 피고인의 이 선임을 동시에 맡음으로써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사회이사를 선임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 점 때문에 이 점이 드러나면서 결국 해광은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죠. 네. 바로 이 로펌이 이번에 돌아가신 분을 맡았던 로펌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사기라고 하죠. 게다가 이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자, 임성근이라는 변호사가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고 해요. 이 임성근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판사 탄핵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기 만료가 되는 바람에 탄핵이 각하되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변호사로 등록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검찰과 함께 딱 붙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탄핵을 당하게 되었느냐? 바로 재판 거래 사건, 사법농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드러나게 된 것은 이탄희 판사, 우리가 이탄희 의원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죠. 제가 듣기로 이
임성근 변호사는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판사로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엄청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 한 차례 검찰과 붙어먹어서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회유, 협박해서 가짜 거짓 진술을 만들려 했던, 그래서 제3자 또 다른 사람을 모해 위증하려고 했던 바로 그 로펌. 그 로펌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구조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이화영을 회유해서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거나,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을 회유해서 김만배를 잡아 넣으려고 했던 거나, 결국 김만배를 잡아 넣으면은 그것을 통해 또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예. 구조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검찰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갑자기 잇따라서 이번 달 들어서 연달아서 사람을 불러 제껴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제 소환했는데 오늘 사람이 사라져서 내일 숨진 채 발견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변호인이 검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보다 검찰을 싸고 도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뭔가 커넥션, 검은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로펌이 의심스럽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